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관세 그리고 이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좀 돌발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멕시코 관세에 대해서 실행할 경우에는 대만 AI 공급만 타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대만 언론들이 어제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멕시코의 대만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그 AI 생산 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폭스콘, 위스트론, 인벤텍, 그다음에 위원 같은 회사들이 거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과연 트럼프가 발언대로 할지 이걸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 관계자 얘기를 보면요, AI가 실린 그 PC하고 노트북의 추가 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관세 비용이 결국 미국 소비자한테 돌아간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뭐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만 기업들도 멕시코에 진출을 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멕시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때문에 이제 그 무관세를 겨냥해서 진출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하니까 상당히 지금 긴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협정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 대만 관계자 얘기는요, 미국이 수입하는 서버의 67% 이상이 멕시코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도 피해를 본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네. 위탁 생산 업체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폭스콘, 위스트론, 인벤텍 뭐 여러 가지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폭스콘 회장이 또 언급을 한 게 있네요. 류양웨이 회장이 어제 그 타이페이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스콘 글로벌 제조망이 관세에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좀 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이 위탁 생산 거점을 옮기려고 할 거다. 하지만 폭스콘의 그 글로벌 제조망이 경쟁사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실행이 되면은 폭스콘보다는 오히려 우리 고객사들에 더 영향이 미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폭스콘은 이 중국의 최대 규모 아이폰 공장을 가동해 왔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사항일 텐데 멕시코를 포함한 다른 지역들에도 그동안에 계속 투자를 좀 늘려왔던 상황이죠. 네, 네. 그 엔비디아 GB200 칩 제조를 위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을 멕시코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 얘기는 폭스콘이 그동안 해온 대로 멕시코에 계속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서 새 정책이 더 구체화된 후에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 관세 폭탄 이야기를 꺼낸 직후에 어제도 전해주셨지만 캐나다 총리도 바로 뭐 소통을 했다 이런 얘기 전해줬고요.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측과 접촉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쉐인바움 대통령이 어제도 정례 회견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외교장관이 트럼프 쪽하고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1월 20일 그 취임 전에 우리 그 대표단이 그 트럼프 쪽하고 만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멕시코 재계하고 협력해서 우리 입장을 계속 알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25% 관세 부과 그 위협을 강행을 할 경우에 그 보복 관세 그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세를 강행하는 게 재발의 총속이다. 결국 미국에 손해를 줄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를 되돌려서 이제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뭐 여기에 더해서 일자리 얘기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회견에 이제 경제장관이 배석을 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가 물가 압박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최소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기업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덧붙이기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멕시코에 그 진출해 있는 그 GM하고 스텔란티스, 포드 같은 이제 미국 회사들이죠. 가장 크게 영향받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가 이런 그 미국하고 접촉 외에도 재계 인사 이를 포함한 자문위를 새로 만들어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어떤 경제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위성 개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육성도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멕시코도 자문위를 신설을 하고 있고요. 각국이 정말 트럼프 2기 대비해서 아주 바쁜 모습입니다. 베트남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지금 네. 방금 AP가 보도를 한 게 들어왔는데요. 네. 캐나다 정부 고위 관리 얘기인데 물론 이름은 밝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그 미국이 그 트럼프 2기에서 강행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보복 관세 어떤 미국 제품의 보복 관세를 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채비를 지금 뭐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부지런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베트남 얘기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이 얘기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앞두고 LNG 수입을 늘리겠다. 어떤 얘기입니까? 베트남 외교차관이 어제 하노이에서 미국 상위 주최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미국하고 순조롭고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무역을 활성화하는 걸 지지한다 하면서 미국산 항공기하고 LNG 같은 수입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더해서 군사 장비라든가 AI 반도체 같은 미국산 고가품 구매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추가 관세 부과 얘기가 나오고 나서 나온 얘기죠. 그렇죠. 좀 연관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중국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1, 2위국인데 베트남이 3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역 적자가 한 1,000억 달러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지금 잘못하면 자기네가 이제 다음 타겟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만 합니다. 대미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도 공식석상에서도 했다고요. 어제 베트남 네. 총리도 이 행사에서 미국하고 협력을 강조하면서 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지금 베트남 무역 지위를 비시장 경제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 경제로 높여달라. 그다음에 베트남에 대한 안보 관련 기술 수출 제한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어디든 지금 위성 통신 개발 문제인데요. 일론 머스크 그 소유의 그 우주 기업 스페이스X하고도 협의해 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2기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 속에서 베트남의 움직임도 좀 분주해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베트남,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고 있고 중국산 저가품 수입에는 좀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 쓰고 있나 봅니다. 베트남 의회가 그저께요. 외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부여한 그 저가품 그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년 7월부터 최대 10% 그 부가가치세가 이제 중국 전자상품 그 전자 거래되는 그 저가품에도 부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동안에는 2010년부터 100만 동 우리 돈으로 한 5만 5천 원 미만 온라인 수출품에는 이제 이거를 면제해 왔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베트남도 뭐 보면 테무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 패션 기업 쉬인 있죠. 이게 뭐 저가 시장을 엄청나게 지금 파고 들어오니까 얼마 전에 그 접촉 차단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네. 시장이 뭐 굉장히 큽니다.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서 동남아 세 번째. 올 들어서 한 220억 달러 정도. 한 해 전보다 한 18% 성장한 걸로 집계가 됩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러시아 얘기로 가볼까요? 트럼프 취임식에 특사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어떤 얘기였습니까? 크렘린궁 그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 이 사람은 네. 2008년까지 10년간 미국 주민 대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그 받아들이는 대사를 제외하고는 외국 대표단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요, 미국 그 주미 러시아 대사가 공석입니다. 지난달 그 대사가 돌아오고 나서 비어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는 러시아 외무부 북미국장이 새로운 주미 대사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특사는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리를 좀 두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에 지명이 됐죠. 비백 라마스와미.
보조금 지급, 그러니까 특히나 이 반도체 쪽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돼서 언급을 했고, 이게 어제 우리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반도체법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어떤 얘기인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러먼트 상무장관이 그 폴리티코하고 인터뷰를 앞서 했는데요. 네. 그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그 국내 기업들한테 약속한 반도체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지금 바지런히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라마스와미가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권 교체 전에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보조금 대상인데 바이든 행정부하고도 아직 합의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협상 발언, 중이죠. 그렇죠. 네. 이런 발언이 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제 실제로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데도 아직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백악관이 트럼프 2기가 들어와도 반도체법하고 인프레 감축법 그 기반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부지런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견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라마스와미가 이런 막판 수법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가서 면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정부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으로 만약에 옮긴다, 이직한다, 그걸 또 가차없이 폭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 네.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네. 이미 지급된 거 또 어쩌면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라마스와미의 그 발언을 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이잖아요. 일론 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 굉장히 양쪽에서 각각 좀 강한 발언들을 연일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1월에 공식적으로 이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는 실제 실행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그렇죠. 부분에 네. 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얘기 해볼까요? 그런가 하면 미국 해군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 이 자리에 또 월가 인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해군 장관은 그 민간직인데요. 그 동안은 대개 보면 이제 전역한 그 제독들이 임명을 되었고 지금 현 해군 장관도 전역 제독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존 펠란을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공격력이 없습니다. 그 월가 출신이고 사모펀드 창립했고 그리고 저 마이클 그 델 창립자죠. 이 사람 그 자산을 운영하는 투자회사도 공동 창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명하면서 그가 해군 쪽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비전을 변함없이 실천하는 리더가 될 거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해군 장관에 이제 우리도 좀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의 조선 얘기를 또 통화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한국 조선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그렇죠. 지금 미국 해군, 중국 해군이 지금 배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태평양 쪽으로 나오니까 미국이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조선업 같은 게 지금 워낙 쇠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함정을 만들기 힘드니까 이제 이런 수리조선 해군 쪽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선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쪽에 좀 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을 우리로서는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볼게요. 내년 1월 이제 트럼프 2기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백악관과 MOU 체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인수에 착수했다. 이 일정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나 봅니다. 앞서서 원래 이제 선거 전에 네. 주요 정당 후보들이 자기가 당선될 경우에 이렇게 정권 인수를 위해서 뭐 하겠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백악관하고 연방 총무청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방 총무청이 뭐 지원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백악관은 이제 기밀 문서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 동안에 그 앞서 뉴욕 타임스도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쪽에서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연방 총무청하고 하려면은 그 이해 충돌 부분에 대한 일단 윤리
각서 같은 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되니까 이제 그거를 트럼프 쪽에서 안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MOU가 체결이 안 됐었는데 드디어 체결을 한 모양입니다. 백악관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인수 시작했다는 게 이제 그 수지 와일스 당선인 비서실장 성명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근데 조금 미뤄지다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 후원금 그리고 이해 충돌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네. 백악관하고는 MOU를 했는데 연방총무청하고는 아직까지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충돌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걸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쪽 인수위 관계자 얘기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거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대선 유세 때도 약속을 한 거다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서 후원을 받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후원하면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네. 그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해외 기부는 받지 않는다 하는데, 글쎄요, 미국 일부 언론은 이게 그동안에 쭉 정권 인수가 다 이렇게 되어 왔어, 이런 식으로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이제 약간의 의혹을 제기하는데, 일단 자기들은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그동안의 정권 인수하고 좀 다른 맥락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멕시코 얘기 전해주시면서 관세 폭탄을 이렇게 매기면 역으로 미국한테도 인플레를 다시금 자극하고 일자리도 뭐 타격이 있고 이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멕시코에서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도 할 만큼 트럼프 2기에 인플레가 다시금 자극될 거다라는 사실 우려가 네.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허튼 소리다. 또 이런 주장이 있다고요? 그 월가에서도 그런 식으로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 인플레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견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스티브 한케 교수인데요. 네. 이 사람이 CNBC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거는 허튼 소리라고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히려 디스인플레가 내년까지 계속돼서 물가가 더 연준 목표치 2%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다. 이렇게 또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근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런 그 인플레 관련 얘기를 그 통화론자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네. 광의 M2 그 통화량하고 인플레 상관관계를 이제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가 뛰기 어렵다는 게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한캐의 황금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준으로 인플레가 오름세가 되려면 M2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우리 연합인포맥스 그 차트를 봐도요, 미국의 M2 증가율이 2.6%인데 이 사람은 인플레를 자극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전년 대비 한 6%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플레보다는 디스인플레, 더 나아가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월가 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은 통화량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1913년 네. 이후에 통화량이 감소했던 4번의 사례를 자기가 볼 때는 모두 침체나 불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인플레도 정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는 이 사람 결에는 연준이 무엇을 하는지, 그다음에 통화 공급 정책을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양쪽에 좀 극단적인 네,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 좀 돼 보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통화량 측면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 보고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버핏 기부 얘기 나옵니다. 소개해 주세요. 올해 94살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도 쭉 기부를 해왔는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또 지금 로이터 보도는 한 A주 한 1,600주 정도 1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추가 기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니까 A주가 엄청나게 뛰었네요. 올 들어서 한 20% 뛰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 값이 71만 6,4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9억 9,800만 원 정도. 참 대단하네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자녀 3명도 전부 이제 자기 재단을 갖고 있죠. 60, 70대인데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세 자녀가
이런 유산 분배,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전적으로 책임질 거다. 그리고 왕조를 만들 생각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은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뭐 재산이 버크셔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 사람 자산 보니까 한 1,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오늘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그 버스 기사분이요. 그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네. 정류장을 지나니까 사람들이 했는데 지하철 바로 근처에다가 차를 딱 대면서 조심해 가세요 하는데 참 훈훈했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이렇게 크게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작은 훈훈함들이 요즘 세상이 가뜩이나 험한데 맞아요. 사람을 좀 후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네. 세상은 아직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순간순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워싱턴이 함께했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